지난 지진 관련 영상에서 지하수 수위 변화나 라돈가스 검출 등 다양한 방법들로 지진을 예측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진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자연재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측 불가능한 지진 앞에서 현대과학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그 중심엔 바로 조기경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지진 조기경보의 출발점을 보게 되면 상당히 예전에 나왔던 이제 아이디어, 1800년대에 나왔던 아이디어인데 이것이 현재 20세기에 들면서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구축이 되기 시작했던 이제 시스템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 오는 진동을 먼저 왔다고 해서 프라이머리 피파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좀 늦게 오지만 큰 에너지를 갖고 오는 거를 세컨더리라고 해서 에스파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엄청나게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피파부터 이제 우리가 피해를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자연 현상을 보게 되면 빠르게 오는 피파보다는 천천히 오는 에스파가 큰 에너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착안이 된 기술이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피파가 도달을 했을 때 피파가 온 것을 이용을 해서 뒤에 따라오는 에스파의 에너지를 예측을 해보자 라고 해서 출발이 되게 된 것들이고요. 그래서 피파만을 이용을 해서 위치와 규모를 결정을 하고 에스파가 오기 전에 알려주자 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지진 조기 경보의 개념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했을 때 먼저 감지된 피파의 에너지를 측정 분석하면 지진 발생지의 위치와 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뒤늦게 도착하는 에스파의 에너지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파 감지 후 에스파가 오기 전에 시민들에게 알려주자는 게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의 핵심이죠. 예를 들어 지진이 일어나 초속 8km로 이동하는 피파, 초속 5km로 이동하는 에스파가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진원지로부터 160km 떨어진 특정 지역의 경우 피파가 도착하는데 20초가 걸리고 에스파가 도착하기까지 32초가 걸리죠. 즉 피파 감지 후 바로 경보를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은 32초 빼기 20초, 즉 12초라는 대피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술로는 피파를 분석하는데 못해도 7초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선 예시에서는 약 5초 정도의 대피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진 조기 경보는 처음으로 감지된 피파를 최대한 빠르게 분석해 대피 시간을 최대한 많이 버는 게 관건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여러분이 종종 받는 지진 재난 문자가 바로 이 조기경보 시스템과 연결된 것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나면 문자가 전국적으로 전송되고 3.5에서 4.0 미만은 반경 80km 이내에, 3.0에서 3.5 미만은 반경 50km 이내로 문자가 전송되는데요. 재밌는 건 지진 규모에 따라 음량 데시벨이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이죠. 규모 3.0에서 3.5 미만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인명 재난상의 피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안전유의 목적으로 수신되는 안전안내 문자는 일반적인 문자 음량과 그 크기가 같습니다. 반면 규모 3.5에서 6.0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전송되는 긴급 재난 문자는 이보다 약간 큰 약 40dB의 음량으로 문자가 오고,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났을 땐 위급 재난 문자라고 하여 약 60dB 크기의 음량으로 문자가 옵니다. 또 문자뿐만 아니라 라인 메신저, 각종 포털 앱 등을 통해서도 조기 경보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조기 경보 시스템에도 한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블라인드 존 또는 섀도우 존이죠.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하고 있는 지진 조기 경보는 내륙에서 발생했을 7초 내외에 발표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7초라는 시간을 가정해 보게 되면 피파는 56km, 그 다음에 에스파는 35km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7초 내에 우리가 조기 경보를 발령했을 때 보게 되면 35km 영역 안에 계신 분들은 분석되기 이전이니까 이미 에스파가 지나갔고, 이미 에서까지는 피해를 보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또 암영대, 섀도우 존이라고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진 조기 경보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이 7초라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그것이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초 만에 정보를 줬다 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섀도우 존이 25km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뭐 발생하자마자 뭐 3초 만에 줬다 그러면 15km로 줄어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국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되는데, 이처럼 분석가님께서는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은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다양한 방법들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재난안전통신망의 확장이죠. 또 한 가지 또 제가
그 획기적으로 또 하나 준비하는 것 중에 뭐냐면 대한민국 내에 보게 되면 재난안전통신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망이라면 예. 인터넷 망 같은 거. 네,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망 운영하는 거 보게 되면 기사를 봐서 아시겠지만 포항 지진 때 포항 지역 내에 통신 다 죽었어요. 네네. 카카오톡 다운됐고요. 네네. 전화가 연결이 안 되고요. 네네네. 일반 통신망이 집중되다 보니까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역에 계신 경찰, 소방관, 공무원들은 상황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게 되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경찰들 나름대로의 통신망을 갖고 계세요. 네네네. 경찰들끼리 하는. 그다음에 소방 같은 경우에는 소방 같은 통신망이 계세요. 좀 자기네들끼리 대응이 되는데 네. 그 지역에는 경찰도 필요하고 소방도 필요하고 공무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의사들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럼 각각 따로 연락이 되잖아요. 네네. 그걸 합치는 개념이 재난안전통신망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일반 통신망과 별개로 모든 그런 특수한 임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동시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재난안전 통신망인데 거기랑 이제 지식 정보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통신망 안에 계시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통신망이 다 죽었어요. 네네. 그러면 카카오톡도 죽고 다 죽었으니까 못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통신사의 통신망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재난 문자가 발송 안 될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그런 상황을 그 지역에 출동에 대한 경찰관이 모르고 소방관이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을 대해서 아예 별도의 독립된 재난안전 통신망이라는 게 국가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진 정보가 실린다면 혹시라도 이런 망이 죽더라도 그 망을 통해서 필수 요원들한테 정보가 전달이 되게 되고 이제 국가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전달 체계가 이제 다양화가 되는 것들인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전달이 된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문자 하나만 띡 보내는 그렇죠. 즉 지진 같은 재난 발생 시 일반적인 통신망이 망가졌을 때 경찰, 소방관, 공무원 등이 서로 연락하고 협력해 시민을 대피시키고 재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청의 재난 문자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대피 요령을 익히는 것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합니다. 집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탁자 안으로 몸을 숨기고 집 밖이라면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고 또 운전 중이라면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재빨리 대피하는 등의 방법들 말이죠. 그런데 저 과학드림은 이번 콘텐츠를 기획하면서 단순히 지진 대피 방법을 익히는 게 먼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진 연구의 필요성과 지진 대피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는 큰 지진이 정말 드물게 발생하는데 지진 연구가 꼭 필요한가? 라는 말까지 나오기 때문이죠. 지진 연구와 교육은 왜 필요한가? 란 가장 근본적 질문에 대해 분석가님과의 인터뷰를 들으며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이 인터뷰는 많은 분들이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학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진 연구하는 입장에서 좀 시청자분들한테 지진 연구가 정말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가 우리가 이제 공감하는 재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큰 재난이고 이건 위험한 거다라고 공감하는 재난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사회적 재난이 있을 수 있고 자연 재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진은 자연 재난인데 이거에 대한 중요도는 사실 보면 16년, 17년 때에 우리 국민들께서의 관심은 엄청나게 높았던 건 사실인데 이미 시기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의 분들은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덜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간 화제를 바꿔서 불이 나는 화재 상황을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는 지나가는 유치원장을 누굴 잡아서 물어보더라도 이제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9 전화해야 돼요. 그다음에 코를 막고 몸을 낮추고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하는 거는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평생을 살면서 화재라는 위험을 당해본 사람이 몇 %나 될까요? 엄청 소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부터 화재 예방 교육을 시키는 거는 당연시 여기고 있어요. 그렇죠. 네, 중요하고 네. 당연하게 여기고 있죠. 그러니까 전 지진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지진이라는 것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안 겪고 넘어가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얘도 발생을 했을 때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내 차가 망가질 수도 있고 내 가족이 포항 살았었는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우리나라 안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화재 교육과 마찬가지로 지진에 대한 교육도 같은 비율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대비해서 본다면 꼭 필요한 것이 지진에 대한 교육과 연구라는 부분들이거든요.